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저의 좌우명은 뿌린 대로 거둔다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그대로 돌아오고 도움을 주면 제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고 하셨죠. 이러한 가르침 덕에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직장에 다닐 때 주변 사람들과 그 흔한 말싸움 한번 하지 않고 두루두루 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말싸움을 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의 형님이세요. 제 형님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되게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자기 동생인 남편을 엄청나게 아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는 자부심이 정말 강했어요. 사실 우리 집은 그냥 노후 걱정만 안 해도 되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거든요. 형님은 우리 집 사정을 듣고 평범한 평민이 의사 남편과 시댁 만나서 팔자를 고치려 한다며 처음 만날 때부터 저를 그다지 곱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형님이랑 사는 것도 아니니 그냥 참고 넘겼죠. 인사하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형님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어요. 형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하시고 오셔서 주무시고 어머니가 형님을 돌보는데 끓는 물을 놓치는 바람에 형님의 몸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화장 수술비가 너무 비싸 제대로 수술을 시켜주시지 못했대요. 그 결과 흉이 매우 심해졌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 흉터가 몸에 남아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흉터가 턱과 목 쪽에 있어서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니면 잘 안 보이긴 해요. 하지만 형님은 혹시 다른 사람이 보고 본인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할까봐 일부러 세게 보이려고 막말을 하는 경향도 있고 자격지심도 많이 있다고 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형님의 흉터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미안한 마음에 형님이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다녀도 그냥 오냐오냐 하고 키우셨대요. 이러한 이유로 형님은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자기 멋대로인 성격을 갖게 되었죠. 그래도 말은 조리 있게 잘해서 용케 회사에 들어는 가는데 성격 문제로 오래 다니지 못하고 매번 금방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솔직히 형님이랑 좋은 사이로 유지하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형님을 본다면 얼마나 보겠어 라는 생각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니 친척들이 다 집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복을 차려입고 시부모님께 큰절하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제게 신혼여행 가서 시부모님과 자신에게 전화를 매일 하지 않았다고 구박을 하더라고요. 친척들이 다 계신 데서 형님이 뭐라고 하시니 기분이 좀 상했지만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많이 눈치가 보일 시기기에 그냥 앞으로는 전화 자주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여행 다녀와서 힘들 테니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녁을 먹자고 하셨어요. 제가 알겠다고 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가려는데 형님은 바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후에는 시댁에서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며느리가 직접 밥을 차려야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선심을 쓰듯이 반찬과 국은 있으니 그냥 상만 차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복을 입고 15인분의 밥상을 차렸네요. 밥을 다 차리고 저도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이번에는 형님이 물을 가져와라. 국이 다 식어서 다시 데워야겠다. 여기 반찬이 다 떨어졌으니 가져오라고 하면서 제가 앉아있을 시간을 전혀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밥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음식만 열심히 날랐네요. 시부모님은 그런 형님에게 신우짓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형님은 친척들도 다 계신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날카롭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이 일반 집도 아니고 엄연히 의사가 둘이나 나온 집안인데 별 볼 일 없는 일반 평민 주제에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요, 다들? 어떻게 감히 여기에 껴서 밥을 처먹으려고 그래? 형님은 친척들 앞에서 저를 완전히 무시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형님이 워낙에 막무가내이기도 하고 친척들이 계셔서 크게는 혼내지 못하셨어요. 형님은 친척분들이 식사를 다 하시고 나니 저에게 당연한 듯이 설거지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설거지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부엌을 정리하고 부엌에서 나오니 이번에는 과일과 차를 내오지 않고 뭐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저는 부엌에 들어가 과일과 따뜻한 차를 한 상 내왔어요. 형님은 과일을 먹다가 제게 옆에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 며느리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며 일러주더라고요. 일단 매일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해야 돼. 그리고 매달 첫 토요일에는 무조건 우리 집에 와서 다 같이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해. 또 제사와 차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원래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알려줘야 하는데 엄마가 워낙에 착하셔서 이런 얘기 못하고 도리어 며느리 시집살이 사실까봐 내가 대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형님의 어이없는 요구에 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댁에 온 첫날이기도 하고 친척들도 계셔서 괜히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형님의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형님은 매일 아침 제게 전화해서는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녁 때 또 전화해서는 안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전화까지 했어요. 제가 안 했다고 하는 날에는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님께 연락도 안 드리냐며 잔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째 주 토요일. 형님은 무조건 시댁에서 밥을 먹으라고 했지만 결혼하고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밥을 사준다고 가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형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형님이 전화 오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같이 매주 첫째 주 토요일에는 같이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면서요. 그러면서 빨리 오라고 5분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결국엔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댁에 일단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형님은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냐면서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도무지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형님에게 화를 내며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제 인생 처음으로 한 말싸움이었죠. 형님이 말씀하신 거 잊어버려서 죄송은 한데요. 그런다고 친구들에게 결혼식 와줘서 고맙다고 밥을 사는데 5분마다 한 번씩 전화하는 것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밥을 사. 이거 다 내 동생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잘하는 짓이다. 우리 상우는 병원에서 그렇게 뼈가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그 돈으로 친구들 밥도 사고 아주 팔자 좋아. 아니요, 오늘 친구들 밥은 결혼 전에 제가 모아둔 돈으로 샀어요. 남편 돈으로는 공동 생활비만 쓰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저와 형님을 말리셨지만 형님은 자기 동생 돈으로 제 친구들에게 밥을 사줬다는 오해를 하시며 화를 엄청나게 내시더라고요. 저는 형님의 이러한 지나친 간섭이 답답했지만 제 남편은 병원 일로 이야기는커녕 얼굴 보기도 힘들고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눈만 뜨고 다니는 상황인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속으로 사겼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어요. 남편은 역시 또 당직이라 병원에 있었고 저 혼자 시댁에 음식을 장만하러 갔었어요. 형님은 말로만 참견하며 잔소리를 했지만 이미 그 전에 몇 번 당해봤던 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음식 장만은 시어머니가 음식을 주로 하셨고 저는 뒤에서 보조 역할만 해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명절 당일 아침부터 형님이 자꾸 제게 이것저것 시켰어요.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설거지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제가 해주는 음식들이 맛있다며 음식을 만들어주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친정에 가야 한다고 해도 친정이 먼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면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느냐며 자꾸 해달라는데 매정하게 안 해주고 가기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다 만들었더니 또 지금은 입맛이 없다며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집에 가려는데 주방 후드 청소까지 싹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의 말을 무시하고 제 짐이 있는 작은 방에 갔어요. 그런데 웬걸 형님이 문을 잠가버렸더라고요. 형님, 여기에 제 짐 있는데 방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 실수로 문이 잠겼네. 그런데 자물쇠가 없어서 어쩌나. 오늘 올케 집에 못 가겠네. 원래 며느리는 명절 다 끝나고 가는 거야. 무슨 벌써 집에 가려고 해.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오늘 자고 가. 여기 방문은 내일 열쇠 찾아서 열어줄게. 이러한 형님의 어이없는 만행으로 저는 그날은 결국 시댁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형님이 이제야 열쇠를 찾았다며 문을 열어주어 연휴 마지막 날 친정에 갈 수 있었어요. 결혼 후 두 번째 명절 때는 시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이번에는 차례를 지내지 말자고 시댁으로 오지도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병원 당직이라 출근해서 저는 오랜만에 늦잠을 잔 후 천천히 친정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집 배를 누르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형님이었어요. 형님의 손에는 커다란 장바구니가 있었고 그 안에는 음식 식재료가 가득 있었죠. 올케,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 며느리는 반드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시댁의 제사와 차례를 지내야 한다고. 설마 우리 엄마 병원에 계신다고 차례 안 지내려던 거 아니지? 빨리 내가 장 봐온 거로 음식 장만해. 내가 도와줄게. 형님은 시어머니도 지내지 말라던 차례를 반드시 지내야 한다며 굳이 장을 봐오셔서는 음식을 장만을 시키셨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도와서 같이 한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한참을 지나도 오지 않길래 보니 큰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결국 저 혼자 음식을 다 장만하고 차례도 지내고 뒷정리도 온전히 저 혼자 다 했죠. 정리까지 마친 뒤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친정집으로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차례도 다 지냈으니 이제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형님도 이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 지금 나갈 거예요. 뭐? 나가라고? 옳게. 그게 형님한테 할 말이야? 그리고 우리 상우가 먹고 자고 하는 집인데 집안 꼬락서니가 이게 뭐니? 이따가 상우 오면 푹 쉬어야 하니까 같이 집안 대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가. 형님은 괜히 집의 상태를 지적하며 끝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표정이 좋지 않거나 말대꾸라도 하면 감히 네가 의사 누나한테 말대꾸냐며 도리어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렇게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형님 때문에 두 번째 명절에도 연휴 마지막 날에 친정에 갈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아이를 가졌어요.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이름은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김성준이라고 지었어요. 그 후 조리원에 2주 동안 있다가 성준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형님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옳게 살이 많이 쪘네. 이러다가 우리 상우가 바람이라도 피면 어쩌려고. 관리 좀 해야겠다. 아기를 이제 막 낳고 온 사람에게 몸은 괜찮냐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살이 많이 쪘다느니 관리 좀 하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참지 않고 바로 형님에게 따졌어요. 아기 낳고 왔으니까 그러죠. 아, 형님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애를 안 낳아봤으니 모르시나 봐요. 감히 하늘 같은 형님한테 무슨 말대꾸야? 네가 우리 집 장손 낳았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 나한테 예의 좀 지켜. 알았어? 본인이 예의 없는 소리를 해놓고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는 형님한테 한 소리를 더 하고 싶었지만 하필 그때 성준이가 울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만 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우는 성준이를 데리고 큰 방으로 갔어요.
방에서 성준이를 달래고 모유를 먹이니 금세 잠이 들더라고요. 조심히 침대에 눕히고 큰방 문을 닫고 나왔는데 형님이 우리 장손 자냐며 굳이 문을 다시 열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꾸 볼을 만지고 손발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형님한테 그러다가 성준이가 깨면 우니까 어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계시더니 기어이 성준이를 깨웠어요. 결국 저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다시 성준이를 안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냉장고를 뒤져서 음식을 막 꺼내서 먹고 그러다가 접시를 깨고 바닥에 유리 조각이 있는데도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알아서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우는 성준이도 돌보고 형님이 깨트린 접시도 치우고 형님이 흘린 음식도 닦으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이 보냈네요. 형님은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고 저에게 영상통화를 하셨어요. 심할 때는 하루에 3번도 전화를 하셨죠. 한 번 전화를 시작하면 최소 30분은 통화했어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30분 동안 벌서듯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음식을 하고 있어서 대충 핸드폰을 세워놓았더니 성준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큰 소리로 불러대며 우리 집 장손 얼굴을 보여달라며 닥달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형님의 집착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한 번은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받을 때까지 전화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짜증나서 핸드폰을 아예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에까지 쫓아오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 장손 얼굴 좀 보겠다는데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요. 이렇게 형님의 시집살이는 갈수록 도를 넘었지만 남편은 병원 일로 바빠 여전히 얼굴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잠도 못 자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하소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네요. 하루는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게장을 했다면서 점심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가려는데 또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금 나가봐야 해서 영상통화는 하지 못한다고 했더니 전화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냐고 하시며 성준이가 보고 싶다고 굳이 또 영상통화를 하려 하시더라고요. 결국 30분 동안 영상통화를 하느라 제가 도착하겠다고 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친정에 도착했어요. 집에 갔더니 엄마도 계시고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 주셨던 사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이 사모님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의 병원장 사모님이세요. 우리 옆집에 30년째 살고 계시면서 결혼 전에는 거의 매일 보고 살았던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죠. 사모님은 제게 오랜만이라 반갑긴 한데 표정이 좋지 않다며 결혼 생활이 힘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오기 전에 형님과 원치 않은 통화를 해서 제가 표정이 좋지 않았나 봐요.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려다가 그래도 내가 소개해줬는데 잘 사는지 어떤지는 알아야겠다며 자꾸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형님이 제게 첫날 말했던 며느리의 도리에서부터 매일 우리 집 장손 얼굴 보겠다며 영상통화를 하고 명절 때 집에 못 가게 했던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사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시부모님의 성품도 좋으시고 남편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시집살이나 고생 안 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시누이가 그 모양인지는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은 바쁘긴 하지만 잘 대해주고 시부모님도 정말 잘해주셔서 좋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도 사모님은 오래 봐서 딸 같은 제가 고생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며 혹시라도 도울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형님은 그 뒤로도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항상 저를 괴롭게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형님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며 상견례 날짜를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꼭 가려고 했지만 하필 그날 새벽에 성준이가 열이 나서 입원하는 바람에 가지 못했어요.
그 후로 이야기가 잘 됐는지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주시긴 했는데 성준이가 그 뒤로도 계속 아파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터라 형님의 결혼 사진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사실 그때 형님이 우리 집 장손인 성준이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열이 나게 됐다면서 형님이 매일 구박했거든요. 아이가 아프면 제일 마음 아플 사람도 엄마이고 고생하는 사람도 엄마인데 그런 저에게 고생한다고 말은 못 해줄 망정 아픈 가슴을 후벼 파시니 너무 형님이 밉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의 얼굴이 나온 결혼 사진조차도 보기 싫어서 청첩장의 날짜만 확인하고 말았었네요. 그런데 남편을 소개해 주셨던 병원장 사모님의 아들도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형님 결혼 날짜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요. 저는 정말 가고 싶었지만 형님과 결혼 날짜가 같으니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고 엄마만 병원장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날 엄마에게 아주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엄마도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어요. 형님의 결혼식 날 저는 하객들을 맞이해야 하니 결혼식장에 일찍 갔는데 사모님이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오늘 아들 결혼식인데 왜 여기 계시느냐고 물었어요. 사모님은 우리 아들 결혼을 여기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형님이 보내주셨던 모바일 청첩장의 사진을 자세히 보았어요. 너무 놀랍게도 형님 옆에 사모님 아들이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저희 형님하고 현우 오빠하고 결혼하는 거였네요? 사실 그동안 성준이가 아파서 청첩장을 이제야 자세히 봤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그럼 그때 너에게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그 형님이 바로 내 며느리인 거니? 네, 상황이 그렇게 되었네요. 그래? 알겠다. 내가 잘 기억해두고 있으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사모님은 제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고 하객을 맞이하러 가셨어요. 이윽고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날카롭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던 형님도 결혼식을 한다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화장을 하니 아주 곱고 참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식은 무사히 마쳐졌네요. 일주일 뒤 친정엄마가 별일 없으면 저녁 먹으러 오라고 부르셔서 집에 갔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나갈 준비를 하시며 오늘이 형님 신혼여행 마치고 시댁으로 인사 오는 날인데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기 싫은 형님이 인사하는데 왜 굳이 내가 그 자리에 가느냐고 했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꼭 같이 오라고 했다며 사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자는 거예요. 마침 남편도 야근하고 저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하니 그냥 엄마를 따라 사모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형님이 한복을 입고 엄청 다소곳한 척을 하며 들어오더라고요. 형님은 그 집에 있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네가 왜 여기에 있어? 형님, 사실 여기 옆집이 바로 제 친정이에요. 그리고 사모님은 여기에 살면서 30년 전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거의 매일 뵈서 친척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예요. 저도 두 분이 결혼하신다는 사실을 결혼식장에서 알았네요.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성준이가 매우 아픈 바람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님, 세상 참 좁네요. 그렇죠? 형님은 저와 형님의 시어머니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표정 관리를 하고 사모님이 앉아 계시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너네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오는데 큰절도 안 하니? 너희 친정은 시댁에 처음 가면 큰절부터 하라고 안 가르쳤어? 사모님은 저와 엄마가 보는 앞에서 형님을 크게 혼내셨어요. 형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죄송하다고 하고 일어나더니 큰절을 했어요. 그래, 앉아라. 며느리는 신혼여행지에서 왜 매일 전화하지 않았니? 이제 한 가족인데 전화를 당연히 매일 해야 하는 거다. 알겠니? 그리고 매주 첫 토요일에는 무조건 우리 집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어야 해.
그리고 제사와 명절 차례상은 며느리가 무조건 하늘이 두 쪽이나도 차려야 한다. 이게 우리 집 며느리의 도리란다. 알겠니? 형님은 자신이 제게 했던 말을 사모님이 그대로 하고 있으시니 뭔가 이상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답을 왜 안 하냐고 시어미 말이 우습냐고 하셨어요. 조곤조곤히 말씀하시지만 어찌나 카리스마가 넘치시던지 저와 엄마도 그 자리에서 움찔했네요. 형님이 알겠다고 답을 하니 이제는 부엌에 가서 밥을 차리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지금 여행 마치고 왔는데 이 불편한 옷을 입고 밥을 차려요? 원래 신혼여행 후에는 시댁에서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며느리가 직접 밥을 차려야 한다는 거 모르니?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해야지. 손님들 배고프시니 잔말 말고 빨리 가서 밥 차려. 형님은 제가 처음에 시댁에서 했던 것처럼 한복을 입고 부엌으로 가서 한상을 차렸네요. 밥을 다 차리고 사모님과 엄마, 그리고 형님의 남편이 된 현우 오빠와 제가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형님도 자리를 잡고 앉으려고 했어요. 너는 지금 말고 이따가 먹고 여기 옆에 서 있으렴. 명색이 병원장 사모의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하시는데 어디 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 버리장머리 없기는. 아휴. 형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앉으려다 말고 일어나서 사모님이 지정해 주시는 곳에 서 있었어요. 저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뭔가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보니 형님이 저를 매섭게 째려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의 얼굴을 보다가 사례가 들렸어요. 미진아, 괜찮니? 편하게 천천히 먹으렴. 얘 며느리야. 밥 먹을 때 옆에 세워두는 건 장승처럼 서 있으란 뜻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눈치껏 알아서 가져오라는 거다. 미진이 사례가 들렸으니 빨리 물 가져와. 사모님의 말씀에 형님은 냉장고에 물통을 꺼내 제 앞에 물통을 그대로 내려놓더라고요. 사모님은 그런 형님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아휴, 이럴 때는 손님한테 물통을 통째로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물컵을 가져와서 따라줘야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것도 하나하나 가르쳐야겠니?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형님은 사모님께 또 한 소리를 듣고는 아주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컵을 챙겨와서 물을 따라줬어요. 그런 형님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고소하기도 하면서 뭔가 형님을 더 놀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 국이 식어서 그런데 국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달라고 했어요. 형님은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예, 못 들었니? 내 손님 미진이가 국을 데워달라잖아. 어서 따뜻한 국으로 가져다 주렴. 명색이 병원장 사모의 손님인데 당연히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않겠니? 결국 형님이 죽을 상으로 다시 국을 끓여서 가져오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형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이미 다 뒤집어 엎었을 사람인데 평소에 그리 무시했던 제 앞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아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저는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도 사모님은 당연히 설거지는 며느리의 몫이라며 형님에게 설거지를 시키셨어요. 저는 사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와 과일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설거지를 마친 형님이 부엌에서 나오자 사모님은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아들 현우에 비해서 조건들이 훨씬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병원에서 인품이 좋으셔서 어쩔 수 없이 결혼 승낙을 했다며 우리로서는 정말 많이 손해보고 하는 결혼이니 평생 갚으면서 시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형님은 울상이 되고 저는 너무 속이 다 시원해서 자꾸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형님은 제게 시집살이를 시킨 그대로 사모님께 당하며 시댁에서의 첫날을 보냈네요. 속이 다 후련해져서 집에 왔는데 남편이 퇴근해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누나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다며 어떻게 누나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채질이나 하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 생각 안 나? 오늘 형님이 사모님한테 당했던 거 다 형님이 나한테 했던 짓이야. 신혼여행 끝나고 오자마자 친척들 죄다 불러서 밥 차리라고 했잖아. 너는 그날 밥 맛있게 먹었겠지만 나는 잔심부름하느라 밥 한 숟갈도 못 떴어. 그리고 오늘 사모님이 형님한테 며느리의 돌이라면서 했던 이야기 다 형님이 나한테 했던 이야기야. 나는 시댁에서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렇게 다 해야 하는데 너네 누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 누나도 그 집 며느리인데.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네가 속상한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누나네 시어머니랑 친하다고 하니 조금 살살해달라고 부탁 좀 드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부탁에 솔직히 그동안 내가 당한 게 얼만데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다고 말하며 거절했어요. 잠시 뒤 이번에는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나마나 좋지 않은 소리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자마자 녹음을 했어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엿을 먹일 수가 있어? 네가 시어머니한테 다 얘기한 거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 대신에 복수한 거고. 형님이 시댁에 대한 도리라면서 며느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형님도 이제 결혼을 하고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당연히 그리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네가 지금 그 아줌마랑 한편 먹고 나 괴롭히는 거 모를 줄 알고? 아줌마요? 사모님한테 시어머니 아니고 아줌마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호칭은 똑바로 부르시죠. 어머, 우리 형님 집안에 장손이 오셔서 저는 장손을 돌보러 가야겠네요. 전화 끊겠습니다. 형님은 역시나 제게 화를 많이 내셨고 저는 녹음된 형님과의 통화 내용을 바로 사모님께 카톡으로 보냈어요. 다음 날 집에서 성순이를 돌보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사모님 집에 가니 형님이 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형님이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나고 있던데 무슨 일 있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아마도 그래서 혼난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더니 쌤통이라며 저보다도 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형님의 결혼 후 첫 명절날이 왔어요. 원래 병원장님은 평소에도 잘 쉬지 못하니 명절날에는 반드시 가족과 여행을 가세요. 이번에도 여행을 계획하신다길래 저는 당연히 형님도 같이 가겠거니 했어요. 여행을 가는 형님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모님이 형님에게 아주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킬 것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니 내심 아쉬웠어요. 저는 시댁에서 형님 없이 아주 편하게 음식을 장만했어요. 음식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재료가 많이 부족해서 시부모님과 남편은 장을 보러 나가고 저와 성준이 둘이 시댁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을 갔다고 생각했던 형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여기 오세요? 원래 명절 때마다 병원장님 여행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갔지? 나보고도 같이 가겠느냐고 묻더라고. 근데 솔직히 시댁이랑 가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나보고 혼자 차례 음식 준비하고 차례 지내라는 거야. 원래 며느리들은 제사나 차례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내야 한다고. 그게 말이 돼? 그래서 그냥 네 하고 차례 안 지내고 여기 온 거야. 그래요? 그래도 형님이 그 집 며느리인데 당연히 차례 지내야죠. 가만히 있자. 사모님한테 명절 인사 한번 드려봐야겠네. 잠시만요. 형님은 제가 사모님한테 전화를 걸자 잽싸게 말렸지만 이미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신 상태였어요. 저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바꾸어 사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사모님, 여행을 잘 가셨죠? 사실 지금 저희 시댁에 형님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난 분명히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라고 했는데 걔가 왜 거기 있니? 바꿔보렴. 저는 스피커폰으로 형님에게 제 핸드폰을 건넸어요.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자 사모님이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에서 차례 음식 차리고 혼자 차례상 차려서 지내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니? 첫 명절인데 시부모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당장 얼른 가라. 가서 상 차리고 영상통화해라. 알겠니? 형님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고 저한테 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귀찮게 만드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장을 보러 가신 시부모님과 남편이 도착했어요. 너는 첫 명절인데 시댁에 안 있고 왜 여기 있니? 다들 여행 갔는데 나 혼자 시댁에 남아서 차례를 지내라 하잖아. 말이 돼?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세상에 전현이 시어머니가 자기 아는 사모님이라고 전화 걸어서 나 욕먹게 했어. 당연한 거 아니니? 네가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니? 당장 너희 시댁에 가서 차례상 차려라. 어떻게 너는 내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해? 아빠, 어떻게 나한테 그래?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날 얼마나 괴롭히시는지 알아?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병 원장님 내외분 경우가 없으신 분 아니시다.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그런 줄 알고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오지 마라. 이혼? 이혼해서 나랑 네 동생 얼굴에 먹칠만 해봐. 그땐 우리 영 끊고 넌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명절을 편하게 보낼 생각에 집으로 왔던 형님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성화에 다시 울면서 사모님 댁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형님 없이 아주 편한 명절을 보냈어요. 그 뒤로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은 제게 시댁의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이혼하고 싶은 것을 왜 제게 말씀하시냐고 물었어요. 이혼하고 싶어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도 사돈이 병원장님이신데 이혼하면 아빠와 동생이 병원 생활 힘들어져서 안 된다고 하면서 말리시더라.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내 시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서 우리 형님 좀 적당히 봐달라고 하면 안 돼? 이제 형님이 잘 빌려준다고 말해줘. 나도 이제 너한테 신우짓 절대 안 할게. 정말 내 동생처럼 생각할게. 부탁해. 제발 나 좀 도와줘. 형님이 제게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형님한테 그 전에 너무 많이 당했던 터라 형님의 그런 부탁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형님, 지금 사모님이 형님에게 하시는 것들 다 형님이 제게 했던 것 아닌가요? 인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때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구박하고 했을 때 저 정말 이혼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최고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우울증까지 왔다니까요.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결혼 전이라 시댁 며느리 그런 거 전혀 몰랐어. 내 생각이 짧았어. 속 깊은 네가 나 좀 한 번만 도와줘라. 응? 형님, 죄송하지만 저는 사모님께 그런 말하기도 싫고 감히 제가 사모님께 그런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안하다고 해도 이미 그때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네요. 저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죄송하지만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형님은 저의 단호한 대답에 울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뒤로도 사모님의 시집살이는 계속되었고 여전히 형님은 사모님께 혼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반면에 저는 이제 형님과 거의 만나지 못해서 저는 아주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자기 누나가 그렇게 못되게 구는지 몰랐다면서 병원 일에 치여 사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남편도 제게 잘해주고 시부모님이야 원래 잘해주셨고 해서 요새는 아무 고민 없이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친정엄마랑 통화하다가 사모님 얘기가 나왔어요. 친정엄마가 사모님께 왜 그렇게까지 시집살이를 시키시냐고 물으니 사모님 본인이 원래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인데 딸 같은 제가 형님한테 그렇게 당했다는 것을 아시고 많이 화가 났었다고 해요. 만약에 처음부터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제 형님인 것을 알았다면 아마 결혼 안 시켰을 텐데
이러한 사실을 결혼식장에서 알아버렸고, 인제 와서 결혼을 엎을 수는 없으니 대신 본인이 행했던 시집살이를 그대로 시켜서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제대로 깨닫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이 부분은 형님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다 동의를 해서 가족들 모두 사모님의 행동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또 미리 형님의 아버지인 저희 시아버지께도 말해놔서 동의를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 딸을 제가 제대로 못 키워서 일이 막무가내인데 그렇게라도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시며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그래도 조만간에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시집살이를 끝낼 거라고 하셨대요. 엄마는 사모님의 말씀을 제게 전하며 정말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딱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너에게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더니 결국엔 그거 그대로 형님이 다 받게 됐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제게 항상 말해왔듯이 남에게 피해주며 살지 말고 특히 시댁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잔소리 같았던 엄마의 말이 그날은 참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솔직히 그동안 형님이 제게 했던 것 다 떠들고 다니면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뒷말하는 것 같기도 해서 엄마한테만 이야기하고 아무에게도 얘기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는 이곳에 사연을 남기게 된 이유는 이제 형님의 시집살이가 어느 정도 끝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 성준이가 커서 장가를 가고 내가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키지 말고 딸처럼 생각해줘야겠다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요. 물론 저를 못살게 군 형님이 자신이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당하니 속이 시원한 마음도 있긴 있고요. 조금 있으면 또 명절이네요. 어릴 때는 명절날이 그저 좋기만 했는데 결혼하고 나이가 드니 사실 명절날이 그리 반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친척들이 제 미래를 너무 걱정해 주셔서 힘들고 결혼 후에는 결혼 전처럼 편하게 행동하기에는 눈치가 보이니 힘든 것 같아요. 분명히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서 반가워야 할 명절인데 요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그러지 못하니 명절의 참된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서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안에서 누군가의 시누이가 되시는 분들은 시댁이 어렵고 불편할 며느리들을 배려해주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을 때 참고 참다가 나중에 폭발해서 더 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바로 이야기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말처럼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 명절만큼은 시누이, 며느리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며 사연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를 사고로 잃고 볼 거 없는 집안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무산됐죠. 거기에 저희 부모님이 사기당했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알게 됐어요. 탈만했던 제 10대와 20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가족이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당시 엄마가 몸이 좀 약해지셨거든요. 부모님은 서울에서 하시던 의류 사업을 접고 아빠의 고향 마을로 이사를 하기로 하셨죠. 시골에서 요양하며 엄마 건강도 돌보고 아빠가 늘 꿈꾸던 과수원을 하기로 하신 거였어요. 고향 마을에는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가 과수원을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도와주시게 되었죠. 오빠랑 저는 그 아저씨를 상근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아빠는 상근 아저씨를 통해 땅을 구입하고 과수원 꾸릴 준비를 하며 사업 마무리를 위해 서울과 시골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저희도 아빠가 샀다는 그 땅을 보러 가서 새로운 생활을 그려보곤 했죠.
그러다가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저와 오빠는 시골집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돌아오지 않던 엄마 아빠는 결국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상대방 차량 운전자도 크게 다쳐서 아빠가 마련한 시골집은 사고 보상금으로 고스란히 날아갔습니다. 제 나이는 고작 중3, 오빠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희 남매는 오갈 데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물려받을 유산조차 없다는 걸 안 친척들도 다들 슬금슬금 발을 빼고 있던 차에 상근 아저씨가 저희를 거두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오빠와 저는 상근 아저씨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상근 아저씨는 우리 남매의 미성년 후견인이 되었죠. 엄마 아빠를 잃은 스트레스가 컸는지 저는 조금만 무리하면 알아눕는 몸이 되었어요. 병원에 가봐도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걸 거라는 추측만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상근 아저씨 부부는 잘 돌봐주었어요. 아저씨 부부는 저에게 한약도 다려 먹이고 몸에 좋은 음식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상근 아저씨 부부를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 집 딸이 저에게 좀 틱틱대기는 했지만 과수원에서 보내는 나날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상근 아저씨가 부모 잃은 저희를 자식처럼 잘 돌봐준다는 사실은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이장으로 활동한 상근 아저씨는 평소에는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을 몸소 찾아다니며 도와주는 것으로 덕망이 높았죠. 동네에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다리를 못 쓰는 아이 집에도 매달 꼬박꼬박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저희 남매를 돌본 지 2년째 되던 해에 상근 아저씨는 TV에도 출연했어요. 죽은 친구의 아이를 돌보는 날개 없는 천사라는 타이틀로 방송이 됐고 방송국에서 아저씨 부부와 저를 찍어갔어요. 연지 아빠 지석이는 어릴 때부터 제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정말 착하고 정 많던 녀석이었죠. 지석이 애들을 보는 제가 대단하다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래요. 제 친구 지석이는 내 가장 큰 재산이었다고요. 그러니 지석이가 남긴 아이들도 제 재산이고 보물이죠. 저는 봉사하는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오빠는 방송국 사람들이 찍으려 하자 자기는 나오기 싫다면서 극구 마다했습니다. 그때는 오빠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오랫동안 봉사한 것이 인정되어 이듬해에는 나라에서 주는 선량한 시민상도 받았어요.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오빠, 서울로 가는 거야? 아저씨가 대학 보내주신다고 했잖아. 왜 그렇게 급하게 가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꼭 그렇게 가야 해? 나는 여태까지 여기 있어 온 것도 오래 있던 거야. 하루빨리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싶어. 너도 데려가고 싶지만 내가 아직 능력이 없으니까 너는 아저씨 아줌마 옆에 있어. 네가 두 분한테 많이 의지하는 거 알아.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때 올게. 이렇게 가서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오빠는 그렇게 서울로 가버렸어요. 저는 오빠가 없어지자 마음이 너무나 허전했죠. 그 자리를 메워준 것이 아저씨 아들 호식이었습니다. 너희들 이 밤에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안 그래도 밤만 되면 둘 다 사라진다 했더니 다 큰 남자 여자가 어디 어두운 데서 노닥거리다 와.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너희 조금 있으면 고3이야. 연재, 너 한번 말해봐라. 너 지금 호식이랑 연애질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호식이랑 저랑 사귀는 사이라는 걸 안 상근 아저씨 부부는 펄쩍 뛰며 반대를 했어요. 저를 보는 아저씨 부부의 눈빛은 싸늘하게 변해버렸어요. 호식이와 저는 상근 아저씨에게도 불려가 호되게 야단을 맞았고 다시는 둘이 붙어있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안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호식이랑 연재랑 다시는 둘이 못 붙어있게 해야겠어. 사내 자식이 배알도 없이 부모 없는 애 꽁문이나 졸졸 쫓아다니기나 하고. 당신은 대체 아들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아니, 내가 걔네들 둘이 붙어먹을 줄 알았겠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연재 고계집애가 감히 우리 집 아들을 꼬시다니
우리가 불쌍해서 걷어준 줄도 모르고 앙큼하기 짝이 없지 뭐야.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잖수. 내가 그 집 애들 눈빛이 싸하다고 그때부터 말했잖아요. 아니 그럼 남들 다 보는데 애미애비 다 죽은 애들을 길바닥에 앉혀? 나는 그렇게는 못해. 걔네들 길바닥에 나 앉으면 사람들이 우리더러 뭐라 그러겠어 이 사람아. 나는 앞으로 더 큰 꿈이 있다지 않아요. 당신 군수 사모님 되고 싶다며? 그런 높은 자리에 가려면 이 정도 어려움쯤은 감수하라고 했잖아. 아유 알았어요. 하여튼 계집애가 호식이한테 얼씬도 못하게 채비를 단단히 해야지. 우리 호식이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비리비리한 애보다 훨씬 더 좋은 짝을 지어줄 거란 말이에요. 당신도 알지? 정기린에 땅 사서 집 짓고 사는 건축가 댁 말이야. 그 집딸이 그렇고 이쁘고 머리도 좋다는데. 아주머니가 말하는 건축가 댁은 1년 전 멋진 집을 짓고 우리 마을에 들어와 사는 가족이었어요. 그 집 아저씨가 해외에서도 유명한 건축가라고 소문이 자자했죠. 그리고 그 집에는 우리랑 동갑인 세윤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아주머니 말대로 얼굴도 이쁜 데다 오자마자 전교 1등에 그림을 잘 그려서 상도 많이 받는 총명한 아이였거든요. 외국물을 먹어서인지 집안 사람들이 다 누가 봐도 세련되고 교양이 넘쳤습니다. 세윤이 아빠 엄마는 저희 같은 학생들에게도 절대로 반말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죠. 그 집 사람들은 클래식만 듣고 고급스러운 것만 먹는 깍쟁이일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소탈한 면이 있었어요. 마을 회의 같은 게 열리면 세윤이 엄마 아빠는 편한 차림으로 나와서 의견도 내고 사람들이랑 막걸리를 마시며 어울리기도 했어요. 언제부턴가 호식이 엄마는 마을 회의에 갈 때면 꼭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가야 한다면서 호들갑을 떨기도 했습니다. 아유, 사람들이 회의 같은 데 올 때는 옷 좀 갈아입고 오지. 어쩜 그렇게 농사 짓던 차림 그대로 하고 오는지 교양 없이. 세윤이네 좀 봐요. 대충 입고 와도 얼마나 고급지고 교양이 있어 보여. 사람이 노는 물을 잘 골라야지. 나도 잘못하면 이 동네 무식쟁이들처럼 보일까봐 걱정이라니까. 세윤이네랑 급이 맞으려면 나도 고급지게 하고 다녀야지. 허영에 찬 아주머니를 보면 솔직히 좀 웃기긴 했어요. 세윤이네가 이사 온 뒤로 아주머니는 고급진 거 하고 맨날 찾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다지 고급지지 못했거든요. 저랑 호식이가 사귄다는 걸 안 뒤부터는 더 했습니다. 우리 호식이는 세윤이네처럼 교양 있는 집이랑 사돈 맺어줄 거다. 그 집 엄마 아빠도 우리 호식이를 눈여겨보는 것 같던데. 하기야 그 집도 우리 집이나 돼야 급이 맞으니까.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호식이한테서 떨어져. 한 번만 둘이 붙어있으면 그날로 쫓아낼 거니까 그리 알아라. 그래도 아저씨 아주머니를 믿고 따랐던 저인데 그렇게까지 저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연재야, 목소리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호식이랑 너랑 사귀는 사이라는 거 정말이야? 아주머니가 너를 구박한다더니 왜 오빠한테 진작 말을 안 했어? 그 집에서 그런 취급받으면서 살라고 너를 두고 온 줄 알아? 오빠가 당장 데리러 갈 테니까 짐 싸놓고 있어. 너를 거기 두고 와서 미안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오빠가 돌봐줄게. 내가 아빠 노릇, 엄마 노릇 다 해줄 거야. 너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 건강해지는 거, 대학 가는 거 그것들만 생각하면 돼.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슬퍼하지 않게 오빠가 다 해줄 거야. 알겠지? 오빠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덕에 저는 많이 건강해졌어요. 오빠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갔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호식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들렀던 학교 근처 술집에서였어요. 화장실 앞에서 호식이와 딱 마주친 거였습니다. 유연재 아니야? 네가 여기 웬일이래? 친구들이랑 왔구나. 여기 대학 다니나 보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연락을 딱 끊어버리냐?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 나는 성적 안 올라서 작년에 재수학원에 감금돼서 공부한 덕에 겨우 대학 붙었지 뭐냐.
어른스러워진 호식이를 보니까 마음이 동요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실 서울로 떠나온 뒤로도 호식이가 종종 생각나곤 했거든요. 우리 학교 앞에 호식이가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 저를 기다리던 날, 저는 호식이를 밀어내지 못했어요. 호식이와 다시 사귄다는 사실은 오빠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오빠가 알면 펄펄 뛰면서 호식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려 들 게 뻔했거든요. 제가 호식이 부모에게 온갖 구박을 들은 걸 안 오빠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거든요. 자기는 원래부터 상근 아저씨가 싫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오빠가 자기 인생 없이 제 걱정만 하며 사는 게 영 맘이 좋지가 않았어요. 오빠도 한창 젊고 연애도 하고 놀고 싶을 나이인데 제 보호자 노릇을 하느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게 안쓰러울 뿐이었죠. 오빠, 이거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오빠 셔츠 샀어. 오빠도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연애도 좀 하고 그래. 지금 한창 좋을 나이인데 대학 못 다닌 것도 억울한데 연애 한번 못 해보는 거 너무하지 않아? 오빠가 내 부모 노릇만 하는 거 나 하나도 좋지 않다고. 나도 아르바이트해서 내 용돈 정도는 버니까 오빠 자신도 좀 챙겨.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오빠 옷을 사.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돈 모으는 것도 좋고 아빠 대신 널 지켜야 하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빠 말은 고마웠지만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오빠도 사랑을 주기만 하지 말고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래서 저는 죽자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원하면 사법고시를 합격할 때까지라도 뒷바라지 해줄 오빠였지만 저는 하루빨리 오빠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연애라도 하려면 제가 다른 가족을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오빠 말고 다른 가족, 저에게 그건 호식이었습니다. 장난기 많고 틱틱대긴 했지만 세상에서 오빠 말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 호식이랑 결혼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결혼 얘기를 꺼내자 호식이는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곧 특유의 넉살을 발휘해 자기가 나를 먹여 살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너랑 결혼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우리 둘이 힘내서 벌어서 모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호식이는 군대를 갔다 와서 아직 학생이었지만 결혼부터 하고 취직해도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오빠는 제 계획을 알고 예상대로 잔뜩 화를 냈습니다. 오빠랑 결혼을 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 집 사람들 너한테 한 짓 잊었어? 왜 네 발로 불행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려 그래? 그 집 사람들 다 쓰레기라고. 정 결혼이 하고 싶으면 다른 남자랑 해. 오빠가 좋은 남자 찾아줄 테니까. 호식이는 절대로 안 돼. 내가 호식이 말고 누구랑 결혼을 해. 나도 많이 고민했는데 나는 호식이 아니면 안 돼. 그리고 호식이 자기 가족들이랑 사이 안 좋아. 나랑 결혼해서 영 끊고 살 거라 그랬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오빠도 이제 내 걱정 그만하고 오빠 인생 살아. 저는 어떻게든 오빠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제 어린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걸 안 호식이 엄마와 누나는 제가 근무하고 있던 동사무소에까지 찾아왔어요. 저는 창고에 앉아 그들이 쏟아내는 비난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었어요. 이 앙큼한 거사. 내가 호식이한테서 떨어지라고 했어, 안 했어? 뭐? 결혼을 해? 제정신 아니지 너? 이제 보니 이거 아주 더럽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년이구먼. 겨우겨우 떨어뜨려 놨더니 그새 호식이를 또 꼬셨어. 이 계집애야. 호식이는 너보다 100만 배는 잘난 여자랑 맺어줄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같이 천한 애한테 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엄마, 내가 저 계집애 처음 봤을 때부터 깨름칙하다고 했잖아. 얼굴 좀 반반하다고 순진한 호식이 꼬셔가지고 우리 집 재산 어떻게 해보려는 속셈이 뻔하다니까. 야,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가진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남들 하는 대로 다 하고 살려니까 문제인 거야. 기워준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어디서 결혼이란 말이 감히 입에 나와? 호식이야 순진해서 당한다 쳐도 우리는 안 당한다. 너 따위한테 10원 한 푼 흘러들어갈 줄 알면 오산이야. 돈 지고 온다는 색시들이 놀렸는데 호식이가 왜 너랑 결혼을 하니? 분수를 알았으면 작작하고 꺼져. 제가 아줌마 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아줌마네 돈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호식이도 집에서 돈 받을 생각 없다고 했어요. 남의 직장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나가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겁니다. 이 계집애가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경찰을 불러? 내 귀한 아들을 너같이 무식하고 뻔뻔한 년한테 줄 줄 알아? 어림도 없지. 억만금을 들고 온다면 또 모르지. 우리 호식이는 건축가댁 세윤이 같은 애 아니면 절대 결혼 못 시키니까 그런 줄 알아라. 세윤이요? 세윤이네 같이 고상한 사람들이 아줌마같이 허영만 가득 찬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할까요? 세윤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꿈 깨세요, 아줌마. 말은 그렇게 세게 했지만 저를 미워하는 호식이 엄마를 보니 솔직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호식이 부모가 저렇게 반대하는데 결혼하겠다고 나선 게 미친 짓이었나? 이대로 헤어져야 하나? 내가 호식이 없이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에 저는 내색은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를 했어요. 호식이를 잊어보려고도 했지만 첫사랑인 호식이를 쉽사리 마음에서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상심한 나머지 자꾸만 살이 빠지는 저를 보고 오빠는 무슨 결심을 한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저를 앉혀놓더니 꼭 호식이랑 결혼해야겠냐고, 호식이가 아니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그러더니 그 길로 호식이 부모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기는 그 사람들이라며 치를 떤다던 오빠가 말이죠. 오빠는 호식이도 따로 만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오빠가 호식이네 가족을 만나고 온 뒤로 그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거든요. 제가 집에서 나간 후로 한 번도 저를 따로 부르지 않았던 호식이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해서 친절한 목소리로 집에 들르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진 심정으로, 반쯤은 속는 심정으로 선물 세트를 사들고 상근 아저씨 댁 호식이 부모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반대해서 마음고생 많았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너희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데 떨어뜨려 놓지도 못할 거 괜히 분란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래, 호식이 엄마 말이 맞다. 너희들이 부모 잃고 우리 집에서 자란 것도 인연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교양도 좋다만 부부라는 게 사실 다른 것보다 사랑이 최우선이야 하는 건데,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겠니? 그동안 반대한 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둘이 잘 살아보거라. 저는 갑자기 180도 바뀐 아저씨 아주머니 태도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오빠가 무슨 요술이라도 부린 걸까요? 아무래도 찜찜해서 오빠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지만 영 시원스러운 답을 듣지는 못했어요. 오빠는 저더러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잘 살아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찜찜했지만 저는 일단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호식이가 자꾸 우리 오빠를 찾는 게 아니겠어요? 연재야, 오늘 연석이 형 집에 있어? 별일은 아니고 형 집에 있으면 잠깐 얼굴이나 보고 갈까 하고. 별일은 아니야. 그냥 형한테 인사나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 아무 일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어느 날 퇴근길에 오빠 저녁으로 해줄 반찬거리를 들고 가던 저는 집 앞에서 오빠와 호식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형님, 명의는 언제쯤 옮겨주실 건가요? 저는 괜찮은데 엄마가 자꾸 보채가지고요. 명의를 옮겨주셔야 결혼식 날짜도 잡고 식장도 잡고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호식아,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진짜 연재 좋아하긴 하는 거니? 어려서부터 알지만 네가 장난기도 많고 진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가족들과 달리 마음만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아파트가 있어야 결혼을 한다니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두 사람을 놀리려고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가다
둘의 대화를 엿들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요. 그걸 봤을 때와 똑같은 기분이었네요. 호식이가 저랑 사귄다는 걸 알았을 때 호식이 어머니가 저를 보던 눈빛.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야? 아파트라니 무슨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가 있어야 결혼을 한다니? 오빠, 그리고 호식이 너도 둘 다 말 좀 해봐.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란 말이야. 저에게 극구 사실을 숨기려는 두 사람에게서 알아낸 사실은 놀라웠어요. 두 사람이 말한 아파트라는 건 오빠가 청약에 당첨된 당시 돈으로 무려 10억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오빠가 힘들게 택배 일을 하며 차곡차곡 청약을 넣어 만든 결과물이었죠. 오빠는 제가 가진 것 없다고 결혼을 반대하는 호식이 가족에게 찾아가 자기 아파트를 호식이에게 주겠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오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모아뒀더군요. 저 시집 보낸다고 먹지도 사지도 않고 아등바등 모은 돈이었죠. 그리고 저는 호식이가 학사 경고를 밥 먹듯 맞아온 걸 저에게 숨겨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호식이 부모의 태도가 싹 바뀐 이유도 그것과 연관이 있었죠. 교양도 돈도 있는 집과 이어주고 싶다던 그들은 어차피 자기 아들이 가망이 없는 것 같으니 돈이라도 챙기자는 심산이었던 겁니다. 호식이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오빠 아무것도 없이 서울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오빠가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을 홀랑 빼앗아 가겠다고? 네 잘난 부모한테 결혼 허락받으려고 나한텐 다 비밀로 하고 내가 우리 오빠 등쳐먹으면서 하는 결혼 안 할 거 뻔히 아니까. 안 그래? 미안해 연재야. 아빠랑 엄마는 너랑 안 헤어지면 용돈이고 뭐고 다 끊어버린다 그러지. 나도 너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랬어. 아빠 선거 나가야 한다고 돈 필요하니까 연석이 형 아파트라도 받아오라고 자꾸 그러시잖아. 내가 돈 벌어서 다 갚아주려고 했어. 지금 아빠가 돈 끊어버리면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나는 너랑 둘이서 차근차근 시작하고 싶었어. 우리 젊으니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런데 너는 남의 돈이 굴러들어오지 않으면 못 사는 애였구나. 그렇게 못난 놈인 줄도 모르고. 너같이 한심한 놈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희망에 차있던 내가 바보였어. 그 길로 호식이 부모에게가 따졌습니다. 두 사람 역시 뻔뻔하기 짝이 없더군요. 계집애가 생사람을 잡네. 우리가 달라 그런 거 아니다. 너네 오빠가 먼저 찾아와서 준다 그랬지. 그러면 뭐 우리가 너같이 격 떨어진 애랑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줄 줄 알았어? 꿈 깨셔. 내가 말했지? 세윤이네 같이 교양 있는 집 아니면 안 된다고. 너네들이 좋아 죽는다니까 아파트라도 받고 허락해준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아, 그러세요? 우리 오빠가 아파트 줄 테니까 결혼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옳다쿠나 하고 받으셨군요. 참 퍽이나 교양이 있으시네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고아를 데려다 키운 착한 사람으로 가면 쓰고 막상 저희 남매한테는 고아에 배경 없다고 사람 무시하고 겨우 마련한 아파트 한 채 뺏어가니까 기분이 참 좋으셨겠어요. 참 고상하세요. 연재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꼭 아파트 때문에 허락을 했다기보다는 기왕 결혼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라도 갖고 하는 게 낫지 않니? 너는 왜 별것도 큰 소리 내고 그러니? 그리고 우리가 너희 키우면서 들어간 돈도 있는데 아저씨 내년에 선거 나가야 하는데 괜히 말 나오게 하지 마라. 아저씨는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는 저희 아빠가 제1의 재산이라느니 저희 남매 거두는 게 본인의 기쁨이라느니 떠들더니 사람들 앞에선 그렇게 사람 좋은 척을 다 했잖아요. 쇼라는 쇼 다 해놓고 결국 하는 짓이란 게 고아들 재산 빼앗는 건가요? 선거 나가신다고요? 아저씨같이 가식적인 사람을 누가 뽑아줄까요? 저만 조용히 하면 되는 건가요? 뭐야? 이 계집애가 진짜 보자 하니까 이게 기껏 봐줘서 결혼시켜주려고 했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썩을 놈의 계집애가 내 아들 앞길 막은 것도 모자라서 우리 남편 앞길까지 막게 생겼네? 아이고,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렇게 못 배워먹은 애들 데려오면 꼭 사단이 난다니까? 오빠에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연재야, 나는 네가 기댈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걸 다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가식적인 거 알았지만 엄마 아빠를 잃은 네가 그 사람들한테까지 상처받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 호식이도 마찬가지야. 그 녀석이 못난 놈이어도 나는 네 마음만 편하면 돼. 나는 너만 행복하면 되니까. 오빠,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내가 오빠 재산을 그 집에 갖다 바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였어? 내가 그렇게 약해 보였구나. 미안해, 오빠. 오빠한테 부담되는 게 싫었는데 그게 결국엔 더 크게 부담을 줘버렸네. 정말 미안해, 오빠. 힘들게 해서. 혼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 수 있었겠니? 오빠도 잘못 생각했어. 너한테도 진실을 말해줬어야 하는데 다 큰 어른을 자꾸만 어린애로 생각했나 봐. 나 때문에 더 충격받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연재야. 오빠나 저나 서로를 위한답시고 한 일이 서로를 더 힘들게 한 꼴이 되었죠. 호식이와의 결혼이 무산되었고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오빠와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되찾기엔 일렀나 봐요. 얼마 뒤 저는 서울에서 고향 친구 미란이를 만나게 되었고 미란이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연재야,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요즘 너에 대한 이상한 얘기가 돌아다닌다고 해서. 설마 아니지? 사실은 고등학교 때 너 오빠 따라 서울 간 다음에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았거든. 알잖아, 이 동네 사람들 말 많은 거. 너 서울에서 하는 일에서부터 너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는 둥 별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나 봐. 어떡하지? 무슨 얘기? 나 그 동네 떠난 지가 언젠데 나에 대해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그때도 그냥 오빠 보고 싶어서 호식이네 부모가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서울 간 걸로 됐다면서. 내가 그때는 너 속상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너랑 호식이랑 사귄 거 아는 애들도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호식이 엄마가 너 쫓아낸 거란 얘기가 돌았거든. 그때도 네가 순진한 호식이 꼬드긴 거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아무래도 어른들 사이에 얘기가 도는 모양이야. 네가 그 안 좋은 데서 일한다고. 호식이네 어머니랑 누나한테 순진한 호식이 꼬드기지 말란 말은 수도 없이 듣긴 했지. 근데 내가 뭐 공무원 말고 다른 거라도 한다는 거야? 내가 안 좋은 데서 일을 어떻게 해? 어떻게 그런 소문이 돌지? 나도 모르겠어. 우리 동창들 아는 애들은 다 알지. 너 오빠 고생 안 시킨다고 공무원 시험 합격해버린 거. 근데 그거 모르는 애들도 있으니까. 나도 전해드린 건데 네가 그 반반한 얼굴 믿고 호식이 꼬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렇고 그런 데서 일한다고. 차차 미란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고 그런 데서 일하는 더러운 계집애가 순진한 호식이를 꼬드겨 그 집안 재산을 꿀꺽 삼키려 했다는, 부모 없는 애를 키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누가 봐도 호식이 엄마 입에서 나온 전형적인 레퍼토리였죠. 저를 매장시켜버릴 속셈이었어요. 자신들의 검은 속내를 알아버렸으니까요. 부모 잃은 저를 거둬준 상근이 아저씨 부부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애정을 그들이 직접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 모조리 버리게 했습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저에 대해 들었다는 안 좋은 소문을 묻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기만 할 순 없었거든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 전 키워준 상근이 아저씨 부모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서울로 가버린 데다 호식이까지 꼬여내어 가족들 사이를 갈라놓은 천하의 배은망덕한 계집애였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조차 않는 분들도 많았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호식이 엄마 말만 듣고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빠는 오빠대로 움직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아빠가 과수원을 할 땅을 이미 산 걸로 알고 있었죠. 상근 아저씨는 과수원 부지를 산 돈이 자기에게서 빌린 거라면서 친척들에게 차용증까지 보여준 바 있죠. 그때 상근 아저씨는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인심 좋게 말했죠. 그 사실이 알려져 천사 이미지가 더욱 굳어진 거였고요.
친척들은 혹시라도 돈 문제에 얽힐까봐 이 일에 대해 깊게 파고들려 하지 않았고, 아직 학생이었던 저희는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호식이와 제 결혼이 무산된 얼마 후 오빠는 아빠가 샀다던 그 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빠가 샀다던 그 땅이 한 번도 팔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오빠와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한동안 멍해져 있었어요. 오빠는 상근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연재랑 호식이 일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하셨죠? 둘이 어릴 때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두 사람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연재가 지금 화가 많이 난 모양인데 시간 지나면 다 잊고 연재나 호식이나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까 다행이네. 키워준 거에 대해 감사는커녕 원망만 하는 너희가 우리도 원망스러웠다만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 잘 덮고 서로 행복을 빌어주자고. 그런데 연재가 요즘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 같던데 내년 선거에 혹시 영향 미치지나 않을지. 걔가 더 이상 설치고 다니지 않게 연석이 네가 잘 타일러줬으면 좋겠구나. 네, 그럼요. 저한테는 이 동네가 고향이나 다름없는데 아주머니 아저씨랑 서먹서먹해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서울살이를 오래 해보니 고향이 최고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됐거든요. 저도 이제 제법 재산을 모았으니 이 동네로 돌아올까 하는데 아버지가 사셨다던 그 땅을 사서 과수원을 할까 해요. 아버지가 이루려던 꿈도 이루고 이젠 저도 시골에서 마음 편히 좀 살고 싶어서요. 너랑 연재랑 같이 돌아오겠다는 거냐? 이 동네로?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연재 걔가 이 동네로 오면 괜히 또 사달이 날까 걱정이다. 안 그래도 시골로 가서 살자고 얘기해봤는데 연재는 시골이 싫다고 서울에서 살겠대요. 시골 사람들 말 많은 것도 싫고 자기는 서울이 딱 체질이라나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한참 살아보니 아니더라고요. 연재는 직장도 서울이고 서울에서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고 전화와서 살려고요. 아빠가 샀던 땅을 사고 싶다는 오빠 말에 상근 아저씨는 움찔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얼굴에는 화색까지 돌았다고 하더군요. 그 땅을 자기가 싸게 사게 해준다면서 선택 잘한 거라면서 오빠에게 빨리 사라고 부추기까지 하고요. 23,000평 규모의 땅을 원래 가격보다 500만 원 싸게 사게 해준다는 거였죠. 그리고 오빠는 알게 됐습니다. 9년 전 아빠도 상근 아저씨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을요. 원래 마을 땅을 팔려면 마을 사람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9년 전에 그런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요. 모두 발로 뛰어 알아낸 거였죠. 오빠와 저는 9년 전 아빠의 계좌에서 3억이라는 돈이 상근 아저씨 계좌로 넘어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알아보니 당시 그 땅의 시세는 1억 9천 정도로 상근 아저씨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아버지를 속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당한 걸로도 모자라 부모님까지 상근 아저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느덧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호식이 아버지 이상근의 첫 연설일이었죠. 저는 월차까지 써서 그 연설을 들으러 갔습니다. 15년 전부터 이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힘없고 돈이 없는 이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저 이상근은 그런 이들의 곁에서 묵묵히 봉사해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꿈을 여러분 앞에 내어 보이려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이상근이 한참 연설하고 있을 때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희 아빠에게 땅을 팔겠다고 가짜 문서로 사기를 친 죄로 구속 수사가 결정된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돌아가신 지 9년 8개월 만 사기죄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아빠가 남기신 서류 상자를 뒤지고 뒤져 결국 이상근이 마을 땅 문서를 위조해 아빠에게 넘긴 가짜 매매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빠가 이상근에게 돈을 보낸 기록도 남아 있었으니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죠. 거기에 오빠에게까지 비싼 값에 땅을 팔려고 하면서 너희 아빠에게 그 땅을 사라고 빌려준 돈도 못 받았지만 이라고 말한 것도 녹음해 두었고요. 연설의 며칠 전에 오빠와 제가 만난 형사는 마을에서 같이 자란 동네 친구였어요. 상근 아저씨 같은 사람을 사기죄로 구속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우리 선배들만 해도 다 상근 아저씨랑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사람들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도 할 테지. 우리야 잘잘못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수사가 시작된다 해도 덮어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 이미 방송국에 다 연락해놨거든. 전에 상근 아저씨 선량한 시민상 받았을 때 방송국에서 왔던 거 알지? 그때 취재하러 왔던 PD랑 연락이 됐거든. 너도 선배들한테 똑똑히 말해도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찾아놨는데 제대로 처벌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 경찰에 끌려가는 이상근 씨에게 저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땅 판다고 사기쳐서 돈 뜯어내놓고 저희 데려다 키우면서 선량한 사람인 척 다 하니까 좋으셨어요. 그렇게 속인 것도 모자라서 저희 오빠가 힘들게 마련한 아파트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똑같은 땅으로 똑같은 사기를 오빠에게 치려했죠. 저에 대해 더러운 소문까지 흘리고. 이제 끝났어요. 당신의 추악한 인성이 전국에 중계될 거예요. PD님, 잘 보고 계시죠? 연재 너 기어코 네가 일을 치는구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내가 널 얼마나 정성 들여 키웠는지 잊었어? 너 같은 애가 아무리 떠든다고 누가 믿어주긴 할 것 같아? 이런 배응망덕한 년, 끝까지 우리 식구들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구나. 이런 똥물에 튀겨 죽일련. 이 더러운 년아, 우리 집 식구들한테서 떨어져. 우리 집 양반이 너같이 하찮은 것한테 당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모함입니다. 연재 이 기집애가 우리가 호식이랑 결혼 못하게 했다고 앙심을 품고 벌인 짓이라고요. 모함은 아주머니가 한 거죠. 멀쩡한 공무원인 저를 몸이나 팔고 남자나 꼬시고 다니는 애라고 온 동네에 소문냈잖아요. 제가 사람들 증언 다 녹음해서 모아놨어요. 아주머니도 곧 명예훼손죄로 재판받게 될 겁니다. 남한테 우러러 보이는 게 중요한 분들이 왜 그러셨어요?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고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양심에 따라 사셨어야죠. 당신들이 얼마나 천박한 사람들인지 다 알게 될 거예요. 키워준 은혜를 결국 이런 식으로 갚는구나. 네가 이렇게 배응망덕한 년인 걸 알고도 사람들이 네 편을 들어줄까? 그리고 호식이한테 꼬리친 건 사실이잖아. 순진한 호식이가 너한테 넘어가서 공부도 안 하고 결혼하겠다고 설치는데 그럼 그냥 둬? 저를 키워준 걸로 생색내는 것도 이제 끝이에요. 그것도 결국 우리 아빠를 속인 걸 덮고 당신들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 한 일이잖아요. 당신들 같이 더러운 인간들의 위선에 모두들 속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요. 우리 아빠를 등쳐먹은 것도 모자라서 오빠까지 등쳐먹으려고 한 거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예요. 그리고 재판 끝에 이상근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군수 선거 출마는 무산되었죠. 저희가 바란 만큼의 벌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건 선량한 시민이라는 타이틀이었고 명예였으니 최고의 복수를 한 거였습니다. 아빠로부터 갈취한 돈과 그동안의 이자에 대한 지급 명령이 떨어져 그들은 자기네 과수원을 팔아 돈을 갚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그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니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어 도망치듯 멀리 이사갔죠.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저희에겐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기도 했고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독일로 유학을 떠나 박사 학위를 받고 4년 전에 돌아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도 했죠. 오빠도 결혼을 했어요. 오빠와 결혼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호식이네 부모가 그렇게 호식이와 결혼시키고 싶어 했던 세윤이랍니다.
성적이 좋았던 세윤이는 법대 가라는 주변의 권유를 만류하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서 교대에 갔어요. 오빠를 본 세윤이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돌봐주는 오빠에게 반했다고 해요. 서울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오빠에게 먼저 다가간 거죠. 호식이 부모는 오빠가 고졸이라고 무시했지만 막상 그들이 고상한 집안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던 세윤이는 학벌 같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누가 누굴 보고 집안 타령을 했는지 웃음이 나올 지경이에요. 가식으로 쌓아올린 상아탑 위에서 저희를 내려다보던 상근 아저씨 부부는 이제 사기꾼이 되어 다시는 마을에 돌아오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한 오빠가 세윤이 같이 좋은 사람과 결혼한 걸 보니 세상에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사랑이라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가족에게 저희 부모님까지 배신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힌 끝에 오빠와 저는 행복을 되찾았어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결혼도 무산된 슬픔 앞에 무릎 꿇었다면 저는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겠죠. 여러분도 힘들고 마음 아픈 일에 굴하지 마시고 행복을 찾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